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돌진한 딸아이를 키우며 온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20대입니다. 원래는 가정주부였는데 이혼과 동시에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일을 시작했답니다. 물론 초반에는 친오빠의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은 제 힘으로 잘 해내고 있죠. 딸아이와 밖에 나가면 많은 분들이 놀라세요. 우선은 제 나이에 놀라시고 두 번째로 아이 엄마라는 사실에 놀라시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기도 하시죠. 아니 뭐가 급해서 그렇게 일찍 결혼했느냐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이혼은 왜 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웃음으로 일관했어요. 그 당시에 이야기는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쓰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전 남친을 우연히 결혼식장에서 만났기 때문이랍니다. 친구 결혼식이라고 해서 갔는데 신랑 측 자리에 전 남편이 보이더라고요. 저를 본 전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양육비를 미루고 있어서 제가 내용 증명을 보냈었거든요. 저를 보고 도망치는 전 남편을 만난 것이 원인인지 꿈에 시댁이 나오더라고요. 꿈자리가 더럽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딱 그랬죠. 그래서 깨자마자 몸서리를 치고는 이렇게 사연을 쓰기로 했습니다. 가족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했던 사정을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결혼 2년 만에 만삭의 몸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는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며 이게 진짜 행복이다 싶었거든요. 저한테 잘해주기도 하고 같이 있으면 기분 좋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아이가 생겼을 때는 말 그대로 멘붕이 왔어요. 만약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이 기겁하고 헤어지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임신 고백에 뛸 듯이 기뻐하면서 당장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이를 가지면 감수성이 높아진다고 하던데 그것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그냥 고마웠답니다. 우리한테 아이라니 이런 기쁜 소식이 어딨어. 우리 당장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결혼부터 하자. 배 더 부르기 전에 식 올려야지. 세상에 내 아이라니. 아이 때문에 결혼 생각하고 있었다면 꼭 이럴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다른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 건 아니지? 우리 아이인데 뭘 혼자서 알아서 하겠다는 말이야. 만약 무서운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어림도 없어. 알겠어?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제 말에 오히려 무섭게 화를 내던 것은 남편이었죠. 바보같이 그 순간 얼마나 감동받고 기뻤는지. 그때는 우리 앞에 얼마나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 첫 시작은 저희 오빠였어요. 제게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오빠와 언니가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저를 키운 것이나 다름없는 두 사람이었죠. 오빠는 해외에 있어서 그나마 어떻게든 피해볼 수 있다고 해도 언니는 어림도 없었죠. 언니에게 사귀는 사람이라고 남편을 소개시켜줬을 때부터 언니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너무 우유부단하고 눈치가 없어 보인다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좋게 말하면 둥글둥글한 성격이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 말에 쉽게 흔들리는 편이었거든요. 흔히들 팔랑귀라고 하죠. 제가 남편이 아이 소식에 당장 결혼하자고 나선 모습에 감동을 받은 것도 평소의 모습과는 다르게 결의에 찬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답니다. 그런 남자와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당연히 인상부터 썼죠. 결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 나이가 몇인데 벌써 결혼이야. 그리고 너희가 연애를 무슨 몇 년씩 한 것도 아니고 아직 1년도 안 만났다며. 길게 만난다고 그 사람을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사랑해. 그이는 나 많이 아껴주고 배려해준다고. 그런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난다는 보장이 어딨어. 내 인생에 딱 한 번일 수도 있잖아. 언니는 제 말에 가슴을 탕탕 때리며 답답해했죠. 저는 결국 아이가 생겼음을 고백했습니다. 언니는 입을 떡하고 벌리더니 무슨 아이냐고 난리를 피웠죠. 그리고는 그 길로 병원으로 가자고 했어요. 저는 언니 앞에 산모수첩을 내밀며 사주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망부석처럼 굳어서는 뚫어져라 산모수첩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진짜 제가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에 긴 한숨을 내쉬었죠.
언니는 꼭 나와야겠냐고 했어요. 저는 다른 생각을 해보지 않았으며 남편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했죠. 언니는 우선 알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 가족의 반대는 시댁에 비할 바가 아니었어요. 저는 드라마 속에서나 있을 법한 가족 구성원을 처음 봤는데요. 말 그대로 의사 가문이더라고요. 남편은 3남 2녀의 막내였는데요. 위로 있는 누나며 형들이 다 의사의 약사더라고요. 시아버님이 원장이신 병원에 다들 근무하고 있었죠. 남편도 의사였냐고요? 그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병원에서 경영을 맡고 있었답니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몸이 약해서 오래 앉아 공부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겁이 많기도 하고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가족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살짝 긴장이 되기도 했어요. 혹시나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혹시는 역시가 되어 제게 돌아왔죠. 가족들 전부가 맹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남편의 형제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시아버지께서는 인상을 쓰기는 하셨지만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리에 한숨을 내쉴 뿐 딱히 반응이 없으셨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다르셨어요. 인사를 드리는 처음부터 마지막에 집에 나올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어머님도 아버님도 다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것 같은데. 아니야, 임신했다는 소리에 놀라셨을 뿐이야. 우리 부모님들 나쁜 분들 아닌데. 아버님은 한숨만 내쉬고 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잖아. 분명 못마땅해하는 얼굴이셨다고. 반대하시면 어떡해? 남편은 제 말에도 절대 그런 일은 없으니 자기만 믿으라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믿음직스럽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알겠다고 고개만 끄덕였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다음 날 저를 따로 밖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데리고 가신 곳은 산부인과였죠. 정말 제가 임신을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거짓말을 할지도 모르니 자신이 아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하시는데 정말이지 감정이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말투셨어요. 너무 건조해서 화조차도 나지 않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임신한 것이 확실하다는 결론을 보시고는 고개만 끄덕이시고 어딘지도 모를 곳에 저만 두고 가버리셨죠. 집에 돌아오는 동안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아무리 남편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막대하셔도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너무 화가 난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죠. 남편은 화를 내면서도 시어머니 편을 들더라고요. 정신이 확 들었죠. 지금 어머니 편 들고 있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하는 거지. 내가 그동안 연애하면서 한 번도 가족들한테 소개를 한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연애도 못하는 그런 애라고 생각하셨는데 갑자기 결혼 얘기 꺼내니까 그것도 임신했다고 하면서. 무슨 의미야? 지금 하는 말이? 내가 문제라는 뜻이야? 그럴 리 없지. 당연히 어머니가 오해하셨고 잘못하셨지. 내가 그 부분은 강하게 이야기할 테니까 너도 우리 어머니 이해 좀 해달라는 것뿐이야. 그때 정신을 차리고 그만뒀어야 하는데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사과하는 남편의 모습에 결국 저는 알겠다고 하고는 넘어갔죠. 시어머니께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로는 시어머니께서 따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남편이 있으니 결혼 후에도 힘들지는 않겠구나 싶었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의 큰 착각이라는 사실은 결혼하자마자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결혼 이후 남편과 저는 병원 인근의 작은 아파트에서 첫 살림을 시작했어요. 시댁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결혼 준비를 할 때도 느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묘하게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으셨는데요. 저희 집을 배려하는 척 하면서 완전 깔보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죠. 예물이니 예단이니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막내 며느리 집에서 우리 수준 맞추기는 부담스러울 테니까 생략하도록 하자꾸나. 결혼 반지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만 해.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너희 같은 집에서 생각하는 그 정도가 어느 선인지는 모르겠지만 괜히 비웃음 사지 말고 넣어두렴. 그리고 하객들도 급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냥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이는 걸로 하자. 배 나와서 웨딩드레스 입기는 민망하잖니? 우리도 사회적 체면이 있어서 배불러 결혼시킨다는 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너희 쪽 하객들이랑 우리 쪽 하객들이 한자리에 있기에는 너무 민망하잖아. 안 그러니? 저희 시어머니 말씀에 입이 열리지 않았죠.
사실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의사 집안이다 보니 하객들이 다들 그쪽 계열의 사람들로 모이겠죠. 저희는 아니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상황이 부끄럽다거나 민망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그런 감정을 느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더군요. 저희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있는데요, 어머님. 초기에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신혼여행은 따로 가지 않기로 했지만 결혼식은 평범하게 성당에서 진행하자고 약속했고 이미 장소도 확보했어요. 제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하객들이 많이 오시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날 오실 분들이 부끄럽지는 않아요.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고요. 시어머니께서도 피식하고 웃으시더니 저한테도 자존심이 있다는 거냐고 하시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죠. 그마저도 너무 기분이 나빴는데 시어머니께서 그 뒤로는 아예 저를 보려고 하지 않으셔서 뭐라고 말도 못했습니다. 그 상태로 결혼을 하고 다시 마주했을 때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댁에 갔죠. 남편은 아직 좀 더 안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자기 혼자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괜한 트집을 잡히고 싶지 않아서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저는 곧 그런 저의 결정을 후회했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시어머니의 잔소리 폭격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인사를 드리고 나서 시아버지께서 몸 컨디션은 어떤지 병원은 다니고 있는지 물어보셨죠. 원래 다니던 병원이 있었는데 남편이 자기네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고 저도 꼭 지금의 병원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죠. 저는 병원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고 시아버지께서는 무리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영양제를 꼭 챙겨 먹으라고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한숨까지 내쉬면서 걱정했는데 우려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달랐어요. 인사가 끝나자마자 저를 주방으로 부르시더군요. 너는 뭐라도 할 줄 아는 거 있니? 막내 얼굴이 반쪽이 되었던데 병원에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살이 빠질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네가 들들 볶았는지 알겠구나. 너는 아주 뒤룩뒤룩 살이 찌는데 말이지. 그이가 최근에 5kg나 살이 쪄서 다이어트 한다고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효과가 나나 보네요. 지금 말 대꾸 하니? 어른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입 다물고 고개나 끄덕일 것이지. 하긴 그런 거 가르쳐줄 어른이 없었으니 뭘 배울 수 있었겠어. 어머님께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랫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게 어머님 기분 상하게 만들었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시어머니께서 던지시는 막말에 조금도 지고 싶지 않았어요. 뭐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기는 하지만 그냥 순순히 알겠습니다 하고 죽은 듯이 지내는 성격이 못 돼서 말이죠. 시어머니께서는 어처구니 없다고 하시면서 말을 돌리셨죠. 속으로 이겼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이 잔소리의 시작일 줄이야. 분명 남편에게 주방일을 도와주시는 이모님이 계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날은 시어머니 혼자서 저녁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식 재료 다듬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시키며 본인은 입으로 요리를 하셨죠. 안 그래도 입덧으로 고생하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몇 번이나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너는 가족들 먹일 음식 준비하면서 어디서 못 배워먹은 짓이야? 역겹니? 그래? 제가 입덧을 시작해서요. 어머님 냄새가 참기가 힘드네요. 누구는 그런 것도 없이 애 낳은 줄 알아? 고작 입덧이 뭐가 어떻다고? 참아. 가족들 생각해서 참아야지. 어디서 힘든 척이야? 너 설마 집에서도 그렇게 행동하니? 왜? 우리 막내가 너 그렇게 하면 어쩔 줄 몰라 하니 그게 보기 좋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입덧 해보셨다면서요. 얼마나 힘들지 아시면서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주 점점 기어오르는구나. 할 줄 아는 것 하나 없이 맨몸으로 씹었으면서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아니지. 맨몸은 아니지. 정말 속은 속대로 불편했지만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몸이 힘든 저를 더 지치게 만들었어요. 결국 참지 못한 저는 시어머니께 뭐가 그렇게 불만이시라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으시는 거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것도 눈치 못 채냐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었어요. 그때였죠. 큰형님과 작은형님께서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가족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저희 부부를 환영해 주셨던 분들이셨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어머, 막내 동서. 세상에, 입덧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왜 여기 들어와 있어? 괜찮아? 닥터 신한테 들었는데 아직은 조심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무리해도 되는 거야? 언제부터 와 있던 거야? 두 분은 주방에 오시자마자 이모님은 어디 가고 저와 시어머니만 있냐고 물어보셨죠. 시어머니께서는 이모님 댁에 큰일이 있어서 오늘은 집으로 보냈다고 말씀하시면서 피곤할 텐데 주방은 왜 들어오냐고 하셨답니다. 저한테 말하던 목소리와는 180도 다른 아주 친절하고 우아한 말투로 말이죠. 헛웃음이 나더군요. 방금까지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쏟아냈던 사람은 어디 갔나 싶었어요. 형님들은 입덧으로 고생 많은 제가 저녁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편하게 앉아있을 수 있겠냐고 하시면서 저더러 좀 앉아보라고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못마땅한 얼굴로 저를 노려보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모르는 척하면서 둘째 형님이 이끄는 대로 자리에 앉았죠. 어머니도 들어가세요. 저희가 왔으니 알아서 할게요. 오늘도 수술 있다고 들었는데 됐다. 내가 할 테니까 너희야말로 들어가 쉬렴.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께서 주방에 계시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큰형님께서는 급고 사양하시는 시어머니를 주방 밖으로 모시고 나가셨어요. 잠깐 주방이 고요해졌죠. 작은 형님께서는 물을 한 컵 가득 담아서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리고는 부드러운 손길로 제 등을 쓸어내리셨죠. 그 따뜻한 손길에 울컥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지만 저는 꾹 눌러 참았답니다. 많이 힘들지? 어머니 상대하기 쉽지 않지? 우리한테는 사람 좋은 것처럼 웃고 계시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거든. 의사 가문이다 하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시는 분이라 막내 동서가 이해해. 의사 가문은 무슨. 우리가 언제부터 의사 가문이었다고. 아버님이 자수성가하셨을 뿐이잖아. 다들 시어머니 등살에 못 이겨서 의료계통 일을 하고 있을 뿐이지. 정말이지. 어머니도 정도껏 하셔야 될 텐데. 형님들은 저를 격려해 주시면서 자신들이 마무리할 테니 그냥 앉아만 있으라고 하셨어요. 혹시 속이 불편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시어머니를 마주하는 것보다는 이곳이 편하지 않겠느냐고 하시면서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임산부에게 좋다는 차까지 우려서는 주시더라고요. 형님들의 말씀에 오히려 뭐라도 돕고 싶어서 움직이려고 했지만 형님들은 엄한 목소리로 얌전히 있으라고 하시더군요. 끝까지 제가 뭐라도 하려고 하니 형님들이 음식을 놓을 그릇이나 좀 닦고 있으라고 하셨죠. 방금까지 시어머니 때문에 상했던 마음이 다 치유되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 있었어요. 저희가 막내라 맨 끝자리였죠.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못 보던 반찬을 제 앞에 쓱 내놓으시더라고요. 입덧하는 제가 걱정이 되어서 준비했으니 먹어보라고 하셨죠. 방금까지 그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났던 시어머니께서 가족들 보는 앞에서 목소리까지 상냥하게 말씀하시는데 수상쩍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릿속에 경보가 울린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웃는 얼굴로 자꾸만 권하시는데 싫다는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반찬을 조금 들었는데 괴상한 냄새가 확 올라왔죠. 저는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으냐고 하며 저를 따라 나왔고요. 다시 식탁으로 돌아가자 분위기는 소위 개판이 되어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괜찮으냐고 하셨지만 썩 편한 목소리는 아니셨어요. 좀 챙겨주려고 했더니만 저렇게 싫어할 줄은 몰랐네요. 친정어머니도 없어서 몸보신 못할까 싶어 준비했던 건데. 그러니까요, 막내 재수씨. 아무리 입덧으로 고생한다고 하셔도 시어머니가 준비하신 건데 그렇게 나오시는 건 좀 아니죠. 좀 참아도 될 걸 그렇게 입덧한다고 표내고 싶으셨어요? 참. 식탁에는 냉기가 돌기까지 했어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거든요. 이미 식탁에는 제가 먹어야 했던 반찬은 사라지고 없었죠. 그 순간 저를 구해준 것은 시누이였어요. 큰 시누이는 해외 연수로 자리에 없었지만 막내 시누이는 계셨거든요. 언제 주방으로 들어가셨는지 시누이가 방금 제가 먹으려 했던 음식을 숟가락으로 담아오시더니 이게 뭐냐고 큰 소리를 지르셨죠. 이게 뭐야? 아니, 아예 맛이 갔는데? 이거 육회 아니야? 엄마, 이거 육회 맞죠? 임산부한테 육회 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거기다 완전 상했네. 무슨 소리야? 내가 오늘 가져왔는데. 그리고 그 정도는 오히려 산모한테 좋다고 했어. 막내 시누이는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고 하더니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한 음식을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짜증을 냈죠. 그러고는 냉장고에 가서 남은 육회도 없던데 그럼 어디다 두셨냐고 묻기까지 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삽시간에 붉어지더니 자기가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실수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급 상냥해진 말투나 과한 웃음을 봐서는 분명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거든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님들은 눈치를 채신 것 같았어요. 잔뜩 얼굴을 굳히셨거든요. 시댁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은 그럴 리 없다고 펄쩍 뛰더군요. 저도 오해하고 싶지는 않지만 솔직히 음식이 상했다는 것을 시어머니께서 정말 모르셨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했죠. 남편은 끝까지 시어머니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며 오해하지 말고 화를 풀라고만 했습니다. 답답하더군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짜 제가 오해한 것일까요? 아니면 시어머니께서 계획을 갖고 준비하신 걸까요? 그 일이 있고 나니 시댁에 가는 것이 좀 무서워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주시는 것은 어느 것 하나 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인 것은 형님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었죠. 형님들께서는 시댁에 가기 전에는 꼭 자기들 중 한 사람과 가도록 하고 몸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고는 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음식으로 그렇게까지 나오실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형님들 시키는 대로 남편이 가자고 해도 핑계를 대며 피했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저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제가 몸이 약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는데 쉽게 지치는 것은 물론이고 다리도 잘 붓더라고요. 남편은 저더러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고 했죠. 무슨 일인지 시댁도 갈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안 갔더니 시어머니께서 오시더라고요. 정말 환장할 일이었죠. 벨소리에 화면을 확인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어떤 표현으로도 제 마음을 나타낼 수 없을 겁니다. 진짜 귀신을 만나도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다 문을 열 타이밍을 놓칠 정도로 놀랐답니다. 한 번 더 벨이 울리고서야 저는 부랴부랴 문을 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문을 열자마자 뭐하고 이제 문을 열었느냐며 화를 내셨어요. 어디 어른을 밖에 세워둘 생각을 하느냐고 말이죠. 성큼성큼 집으로 들어서는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오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누군가에게 SOS를 쳐야 하나 고민이 되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정신없이 몰아붙이셨죠. 집고락선이 좀 봐라. 도대체 뭐하고 있니? 집에서 쉬고 있었다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기만 하는 거야? 너는 우리 아들 피 빨아먹으려고 결혼했니? 적어도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살림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저희가 이것저것 많이 사서 쌓아두지 말자고 약속을 했다 보니 집이 좀 썰렁해 보이시죠? 그래도 애기 물건은 하나씩 잘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님. 이 먼지는 뭐니? 청소는 안 하니? 먼지요? 어머님 어디 먼지가 있어요? 오전에 큰형님께서 사람 보내주셔서 청소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큰형님 이야기를 꺼내자 금방 입을 다물고 계셨죠. 그리고는 뭐라도 하나 걸고 넘어지고 싶으신지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고 둘러보시더군요. 하지만 딱히 잡을 곳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인상을 쓰고는 자리에 앉으셨죠. 저는 잔뜩 부른 배로 시어머니께 차와 과일을 대접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차 맛이 이상하다고 다시 해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별말 없이 다시 준비했죠. 그런데 이번에도 시어머니께서 맛이 엉망이라고 하시면서 다시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무거운 몸으로 몇 번이나 움직이면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꾹 참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차 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을 때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번째로 차를 다시 내오면서 이번에는 처음부터 아무 말 못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저희 신혼 때 어머님께서 주셨던 것이에요. 알려주신 대로 우렸는데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내가 준 게 언젠데 아직도 다 안 마시고 남아있단 말이야? 너는 내가 챙겨 먹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 말이 웃음니? 설마요. 저희 언니가 입맛이 심할 때 입에 잘 맞는 음료를 권해줬는데 그게 너무 잘 맞아서 다른 것을 마실 생각을 못했어요. 오늘 어머님 오셔서 내왔는데 드셔보세요, 어머님. 됐다. 생각 없다. 시어머니께서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시면서 찻잔을 앞으로 밀어내셨죠.
저는 순간 이 차가 무엇이 되었든 안 마시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어떤 차인지 따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별 말씀 없이 앉아 계시더니 갑자기 예정일이 언제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때가 35주라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과 함께 아직은 딱히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조리원이나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 다 알아서 준비했을 테고 아이 태어나면 키워주실 유모를 따로 알아봤으니 너는 신경 쓰지 말고 그분한테 맡겨. 유모요? 맡기라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아이는 제가 키워야죠. 모유도 챙겨줘야 하고요. 모유야 딸이 보관하면 되니까 알아서 받아두고. 귀한 우리 집안 자손인데 아무 손이나 타게 둘 수는 없잖아. 유명하신 분 겨우 초빙했으니까 너는 그냥 애만 낳아. 정말 기가 막히는 소리였죠. 아니 친엄마가 멀쩡히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키울 것이고 유모는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자기가 다 준비했는데 무슨 헛소리냐고 하시면서 괜한 일에 힘 빼지 말라고도 하셨어요. 정말이지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절대 안 된다고 하며 시어머니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너 같은 애 유전자 받아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출발점에서 뒤처졌다는 말이나 다름없는데 어릴 때부터 제대로 우리 집 사람으로 키워야 할 것 아니냐? 남자 하나 잘 만나서 팔자 고쳐보려고 남자 앞에 엎어진 네가 뭘 가르칠 수가 있어? 어머님 진짜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희가 결혼 전에 애 가진 것은 맞는데요. 제가 무슨 팔자를 고쳐요? 의사 집안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자랑하시는 의사 집안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었거든요. 뭐 어째?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받아줬더니 넙죽 엎드려서 기어다녀도 모자를 파네. 뭐라고? 시어머니께서는 버럭하시며 주제도 모른다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순간 아랫배가 당기는 기분이 들었죠. 저도 모르게 배를 움켜쥐고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순간은 놀라신 모양인지 배가 아프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제가 대답도 못하고 신음소리를 내며 핸드폰을 찾자 시어머니께서는 묻는데 왜 대답 안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말이죠. 징글징글했어요. 제가 더듬거리며 폰을 찾아 남편에게 전화를 걸자 시어머니께서는 일하는 사람한테 왜 전화를 거냐며 폰을 빼앗더라고요. 저는 아파 죽을 것 같은 몸으로 뭐 하시는 것이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아프면 119나 부르라고 하셨죠. 그리고는 119를 눌러서 폰을 들려주시고는 그냥 가버리셨답니다. 정말 눈물이 났어요. 어떤 정신으로 통화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더군요. 남편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왜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느냐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더군요. 그래도 하루 이틀은 병원에서 입원해서 보자고 하셨어요. 태어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까지도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의 일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믿겠어요. 시어머니란 사람이 와서 폭언을 퍼부는 것은 물론이고 아파서 뒹굴고 있는 며느리를 그냥 두고 갔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냥 두고 가신 것은 아니죠. 아주 친절하게 119는 눌러주고 가셨죠. 정말이지 제가 겪어도 믿기 힘든 상황인데 제 말을 과연 남편이 믿어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만 알고 있는 것으로 했죠. 남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몇 번이나 제게 물었지만 저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문제의 사건이 터지면서 저는 차라리 이야기를 할 걸 그랬다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 사건은 아주 단순한 것으로 시작했어요. 입덧이 7개월까지 이어진 저는 배만 나오고 팔다리는 말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법처럼 딱 7개월이 지나면서 그 뒤로는 먹덧이 생긴 것인지 먹고 싶은 것들을 먹어도 배가 고프더라고요. 세상에 맛있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를 정도였죠. 그래도 너무 먹으면 혹시 탈이 날까 싶어 나름 조심하긴 했답니다. 그날은 한우가 너무 먹고 싶은 날이었어요. 주방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디선가 자꾸만 소불고기 냄새가 나는 것 같았죠. 그래서 남편에게 저녁에 소불고기를 먹지 않겠느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자신도 좋아한다고 하며 흔쾌히 오케이를 하더군요. 밖에 나가서 먹자고 했더니 괜히 피곤한데 나가지 말고 집에서 기다리라고 해 알겠다고 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나 남편이 다시 전화가 왔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나가서 먹을래? 어머니도 소불고기 엄청 좋아하시거든. 이왕이면 같이 나가서 먹자. 정말이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그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를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며 손발이 덜덜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소불고기는 다음에 먹자고 했어요. 남편은 의아한 목소리로 갑자기 왜 그러냐고 했지만 저는 점심이 소화가 되지 않는다고 핑계를 대며 다음에 가자고 했답니다. 남편은 시댁에 벌써 얘기를 했는데 아쉽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면서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었어요. 저녁에 들어온 남편의 손에는 소불고기가 들려 있었어요.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맛집에 가서 포장을 해왔다고 하며 조금이라도 먹어보라고 하더군요. 시댁에는 제 컨디션이 별로라서 다음에 모시고 가겠다고 말했다며 웃는데 저는 그 모습에도 웃음이 나질 않았답니다. 그래도 저 생각했다고 하는 남편을 보며 고맙다는 말을 겨우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는 또다시 집에 찾아온 시어머니를 혼자서 만나야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아침부터 씩씩거리면서 문이 부서져라 발로 차며 당장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멀쩡한 배를 두고 말이죠. 문을 열자 시어머니께서는 문이 채 닫히기도 전에 다짜고짜 제 뺨을 내리쳤어요. 별이 번쩍하고 보였죠. 너는 도대체가 머릿속에 뭐가 들었니?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몸 팔아서 얻은 자리에 들어왔으면 넙적 엎드려서 살라고. 뭐? 한우가 먹고 싶어? 네 입에 한우가 가당키나 하니? 어머니, 지금 겨우 그 문제로 아침부터 이렇게 오셔서 행패세요? 행패? 지금 내가 행패 부리는 걸로 보여? 주제도 모르는 며느리 가르치고 있잖아. 저는 헛소리를 하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몸도 무거운데 서서 시어머니를 상대할 기운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당연히 어른 앞에 두고 뭐하는 짓이냐고 뒤따라 들어오셔서는 다짜고짜 머리채를 잡으셨죠. 저는 아무리 그래도 만삭의 며느리에게 그런 행동을 하실 거라고는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처 대처도 못하고 그대로 잡혔습니다. 이년아, 네 주둥이에 들어가는 건 돼지도 아까워. 그런데 한우? 네가 이러니까 팔자 고치려고 우리 귀한 아들 깨어냈다고 하는 거야. 감히 내 아들 앞길을 말아먹은 것도 화나는데, 어머니, 이거 놓으세요. 아파요. 애만 아니었으면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에 한 마리라도 들일 수 있었을 것 같아? 주제를 알라고 그렇게 말해도 아주 대바라지게 말대꾸 꼬박꼬박 하더니만. 내가 오늘 네 버릇 단단히 고쳐놔야겠다. 이러다가는 내 아들 앞길 말아먹다 못해 똥되겠어 아주. 아픔의 소리를 지르는데도 시어머니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강한 힘으로 저를 당기셨죠. 머리가 당장이라도 뽑힐 것 같은 고통이 문제였지만 저는 혹시나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싶어 한 손으로는 배를 감싸쥐곤 다른 손으로는 시어머니의 손을 떼기 위해 안간힘을 짜냈어요. 네 년이 화근이야.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빨리 싹을 잘라내야 우리 아들이 두 발 뻗고 살지. 막말로 뱃속에 그 애가 우리 자손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내가 너 같은 년들 잘 알거든. 엉덩이 가벼운 년. 이게 뭐하는 짓이야? 갑자기 벼락같이 큰 소리와 함께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며 시어머니의 손목을 강하게 휘어잡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는 아까 제가 시어머니에게 맞았던 소리와 비교도 되지 않을 큰 소리가 울렸죠. 시어머니께서는 아픔 때문인지 아니면 갑자기 나타난 사람 때문인지 당황하며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안 보여? 이제 만삭인데 제정신이야?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 노망난 것도 아닌데 임산부를 상대로 뭐하는 짓이야? 어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 놈이지? 애 아빠. 너 다른 애 자식 뱃속에 넣고 와서는. 시어머니께서는 제 불륜의 순간을 잡았다며 벌겋게 부어오른 뺨을 손으로 감싸쥐고는 신이 나서 떠들어대셨죠. 오빠는 무슨 미친 소리냐고 하며 여동생을 보러 왔는데 당신은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에 시어머니의 표정은 삽시간에 굳어버렸어요. 이제 곧 출산한다고 해서 와봤는데 설마 시어머니는 아니지? 어떻게 시어머니란 사람이 만삭 며느리 머리채를 잡아? 저는 제 앞을 막아서는 오빠의 팔을 붙들고는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죠. 오빠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하고 안심도 되었거든요. 공포의 순간이 끝난 것 때문인지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주저앉을 뻔도 했지만 당황한 오빠가 저를 안아들면서 그것만큼은 피할 수 있었죠. 오빠는 저를 붙들면서도 시선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허둥거리던 것도 잠시 오히려 큰 소리를 지르며 말씀하셨어요. 오빠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한마디 하죠. 아니, 동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결혼 전에 덜컥 임신부터 하질 않나? 그렇게 집안에 똥칠하면서 들어왔으면 죽은 듯이 지내기는커녕 집안을 휘젓기만 하고. 진짜 내가 막내 며느리 잘못 들인 죄로 어디 얼굴 들고 다니질 못해요. 알아요? 임신은 혼자 합니까? 누구한테 탓을 돌려? 그리고 집안, 뭐 얼마나 대단한 의사 가문이라고 그렇게 목에 힘을 주고 있어? 가짜나서 말도 안 나오네. 몇 대 내려온 것도 아니던데 뭐가 그렇게 유서 깊은 가문인 것처럼 웃기는군. 뭐? 지금 뭐라고 했어? 감히 우리 집안이 어떤 곳인 줄 알고? 그리고 그렇게 자랑하는 막내 아드님 하는 일이 뭔데? 병원 실장이라며? 시어머니께서는 무슨 발작 버튼이라도 눌린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고 싶은 것이냐며 당장이라도 이혼시키겠다고 말했죠. 겁을 줄 생각으로 말하고 있었지만 오빠는 오히려 바라는 바라고 하면서 서류 준비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어요. 갑작스럽게 이어지는 전개에 저는 혼이 나갈 것 같았지만 오빠를 말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이대로 이혼하면 누가 손해일지 알고나 있는지 물었지만 오빠는 단호했습니다. 누가 후회할지는 두고 보자고. 내 동생한테 이렇게 막대한 거 피눈물 흘리게 해줄 테니까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고나 있어.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오빠는 숨을 몰아쉬고는 가만히 저를 강하게 안아주었어요. 아무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오빠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제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이며 앞으로는 자기가 왔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그 와중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안아주는 오빠를 강하게 마주 안았어요. 그때였죠. 아랫배가 살살 아파오는 것이 저번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오빠에게 사실다로 말했고 오빠는 망설임 없이 어디론가 전화를 했어요. 곧 시꺼먼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와서는 준비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오빠는 조심스럽게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어요. 병원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기억했지만 금방 기절해버렸거든요. 아직 주스가 좀 남았지만 수술을 통해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다고 알려주셨죠. 호화스러운 병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빠는 자신이 잘 아는 곳으로 옮겼으며 그동안 다녔던 병원으로부터 충분히 자료를 받았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어안이 봉봉했지만 고개만 끄덕였죠. 곧 문이 열리고 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병원으로 직행한 것 같았습니다. 언니는 제가 몸 상한 곳이 없는지 확인하더니 말없이 저를 안아주며 앞으로는 언니가 곁에 있어줄 테니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오빠에게 이야기를 다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잠겨서 잘 나오질 않았어요. 오빠는 몸이 많이 상했다고 하며 억지로 말하려고 하지 말고 좀 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때였죠. 아니, 아내를 만나러 왔다는데 왜 막아섰는데요? 이봐요, 내가 아이 아빠라니까요? 내 아내 있다고. 저 새끼는 내가 분명 오지 말라고 했는데 어디서. 정리 안 했어? 서류 넘기라고 했잖아. 도대체 뭐 한다고 서류 준비가 이렇게 느려? 내가 해? 서류 넘겼어. 이혼 서류 작성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저는 언니와 오빠의 빠른 행동력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남편을 만나겠다고 말했어요. 오빠는 무슨 미련이 남아 만나려고 하느냐고 했지만 저는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하며 남편을 들여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빠의 손짓에 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노려보는 오빠와 언니의 모습에 흠칫 몸을 떨더니 곧장 제게 다가와서는 괜찮으냐고 제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런 남편을 밀쳐내며 무슨 일이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 왜 옮긴 거야? 병원 갈 거면 우리 병원으로 오지. 진료도 다 거기서 봤는데 우리 애는 봤어? 내가 아무리 아빠라고 해도 못 보여준다고만 하더라고. 할 말이 그것뿐이야? 이혼 서류라고 무슨 종이를 받았는데. 아니지? 우리 아이도 태어났는데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안 그래? 남편은 저의 싸늘한 태도에도 아직 눈치를 못 챈 것인지 아니면 눈치를 챘음에도 믿고 싶지 않은 것인지 횡설수설하기만 했죠. 저는 드디어 콩깍지가 벗겨진 것 같았어요. 이렇게 어리숙한 인간을 뭘 보고 믿고 함께 갈 생각을 했을까 후회가 들었죠. 물론 딸아이를 얻은 것은 세상에 없을 축복이지만 말이죠. 저는 확실하게 마음을 다잡고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혼하자 우리.
나는 조금도 당신이랑 못 살겠어. 아니, 당신 가족들만 보면 이제는 신물이 올라와. 끔찍해.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당신 내가 출산할 때 곁에 없어서 그래? 그건 나도 몰랐어. 여기도 누나가 알려줘서 왔다고. 당신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바꿨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섭섭해하지 말고. 내가 그걸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천만에. 내가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당했는지 당신 알고 있었잖아. 내가 직접 이야기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마다 당신 뭐라 그랬어? 어머님이 그럴 리 없다고 하며 내가 오해한 거라고 말했잖아. 그런데 이제는 나도 못 참아. 여보, 그건 진짜 당신이 오해한 거야. 저는 아직도 오해 타령이나 하는 남편을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오빠가 제 앞을 막아서더니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남편에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러가기 시작했죠. 그 와중에도 남편은 그럴 수 없다고 중얼거리더군요. 남편은 이게 다 진짜냐고 물었어요. 저는 담담히 얼마 전 병원으로 실려갔던 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었던 일이라 언니와 오빠도 충격을 받은 얼굴로 듣고 있었죠. 제 이야기가 끝나자 남편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는지 바닥에 퍼져 앉아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중얼거렸어요. 아마 이전 같았으면 그런 남편의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겠지만 이미 저는 마음이 돌아섰고 이혼을 결심했기 때문에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오빠는 이혼으로 넘어갈 생각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빨리 서류 정리를 해주면 그나마 먹고 살게는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죠. 저는 오빠에게 무슨 생각이냐고 물었지만 오빠는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그저 몸조리나 하며 아이의 이름이나 정하라고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오빠가 하는 일에 관해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어요. 언니야 국제 변호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이죠. 오빠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이것저것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만 했죠. 오빠가 하는 일에 관해서는 저는 이번 일을 정리하며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오빠는 M&A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었죠. 최근에는 제약 쪽에 손을 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오빠는 우선 병원으로 들어가는 제약회사에 납품을 막아섰어요. 거기다 병원에 있는 환자들 가족에게 더 좋은 병원을 무료로 소개까지 해줬으며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다른 병원을 더 좋은 조건으로 소개시켜 주었다고 했죠. 정말이지 입이 떡하고 벌어졌어요. 오빠에게 그런 힘이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 소식과 함께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오셔서는 저를 보자마자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셨죠.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 2번 다시 그런 소리 안 할 테니까 병원만 살려줘. 환자들이고 직원들이 다 나갔어. 내가 이렇게 싹싹 빌 테니까. 어머니 사과가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됐습니다. 저 같은 인간한테 뭐하러 사과를 하세요. 엄청난 가문이라면서요. 시어머니께서는 얼굴을 붉히시며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고 싶어 하셨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몸소리치게 싫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무조건 저더러 용서하라고 하셨죠. 급기야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우리 딸아이를 들먹이면서 아이 앞날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바꾸라고 하는데 정말이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더군요. 우리 딸아이가 당신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내 자식은 당신들이랑 아무 관계 없거든요.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진짜 그이 자식이긴 하냐고. 그 말을 하셨을 때부터 이미 내 아이는 당신들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도 천륜이 어디 가는 줄 알아? 그러지 말고. 여기 와서 천륜 찾지 말고 병원 가서 짐이라도 싸지 그래요. 들어보니 다른 며느리들도 이혼장 던지고 나갔다던데. 정리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어. 갑자기 나타난 오빠의 말에 시어머니는 혼비백산을 한 표정으로 도망치듯 나가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고요. 그 이후로 더 이상 저는 시댁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이혼도 양육권 확보도 다 언니가 해결해 주었거든요. 매달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초반 몇 달만 주더니 그 뒤로는 소식도 없더라고요. 오빠는 지구 끝까지라도 따라가서 받아내겠다고 했지만 저는 아마도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다 망한 집에서 뭘 할 수 있겠나 싶었죠. 그런데 그렇게 결혼식장에서 만날 줄이야.
참 세상 좁은 것 같아요. 짧은 결혼 생활 이후 저는 많은 것을 얻었고 그와 함께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지금은 우리 공주님과 행복하게 지낼 생각만으로 제 머릿속이 가득하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도 행복한 꽃길을 걸으려고요. 부디 시어머니는 자기가 한 일을 되새이며 고통 속에서 반성하길 바라지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도 지방에서 거주하는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매일 재밌게 듣기만 하다가 저도 제보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용기를 내보았어요. 여러분, 권선징악이라는 사자성어 다들 들어보셨죠? 저는 저 사자성어를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은 나지만 살면서 사실 권선징악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바로 저렇게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 사자성어를 쓸만한 상황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바로 제 남편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바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충청도 어느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은 되게 작은 동네이고 지금도 개발이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더 그랬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각 하나씩만 있었어요. 그렇게 작은 동네에서 저는 가구 공장을 운영하시는 아빠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장을 운영하시던 아빠 덕분에 저는 어린 시절에 부러움을 받으며 살았던 기억이 나요. 물론 워낙 요즘 잘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뭐 어때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시절에 우리 고향에서는 우리 집이 잘 사는 편이어서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했어요. 남편은 저와 동갑이고 소꿉친구로 자랐어요. 남편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죠. 그래서 공장에서 남편과 저는 뛰어다니며 같이 놀았습니다. 그러다 어른들에게 걸리면 불이 나게 도망가고 그랬죠. 그렇게 우리는 취학 전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매우 가깝게 지냈어요. 거의 그냥 남매처럼 자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남편도 외동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어요. 서로 집에서 밥도 자연스럽게 같이 먹던 날도 되게 많았어요. 시골이었기 때문에 밭이 많았는데 서리도 하고 동네 강아지들과도 뛰어다니고 재미있게 지냈죠. 그대로 남편과 저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생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춘기가 오는 시기잖아요. 둘 다 사춘기가 왔지만 이상하게 서로에게는 관대했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여자아이들과 싸워서 혼자 다니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럴 때 남편만이 유일하게 제 곁을 지켜주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더 의지했고 우리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도 붙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그렇게 10년 넘게 붙어 다니니 동네 사람들은 그냥 저와 남편을 하나의 쌍이라고 인식했어요. 저를 보면 준아 어디 갔니? 물어보고 남편이 혼자 있으면 세정이 어딨니? 물어봤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친구들은 저희가 사귄다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 누가 사귀자고 한 것도 아닌데 저러니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여름에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과 개울가에서 놀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죠. 야, 이준아, 너랑 나랑 뭐야? 다들 우리가 사귄다고 알아. 우리가 사귀는 사이야? 남편은 가만히 멈춰서 저를 바라봤어요. 쳐다보지 말고 말을 해. 그럼 사귀자. 정말 담백하고 직설적이고 어이없는 대답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어요. 옆집 사는 순애는 동네 오빠가 꽃다발을 사와서 고백했다는데 저는 간단하게 사귀자는 말로 연애를 시작하다니 억울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뭐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남편을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그 연애는 계속 지속되었어요. 사실 남편은 그때도 저에게 이미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남편이 없다는 사실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성인이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죠.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가게 되었고 남편은 인근에 있는 국립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거리가 멀어지니까 우리가 잘 사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걱정이 무색하게도 남편은 지방에서 서울로 버스를 타고 저를 보러 왔어요. 제가 서울에 올라오고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하고 낯선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되니까 적응하는 것이 저에겐 매우 힘들었죠. 그렇지만 남편이 자주 서울에 와주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남편의 군대를 기다려 주었어요. 서로 그렇게 힘든 시기에 버팀목이 되어주며 서로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끼쳤죠. 그리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원래는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닐 생각이었지만 저는 제가 서울살이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어요. 방학 때마다 고향에 내려왔는데 그때마다 너무 저와 잘 맞더라고요. 서울로 올라갈 때는 너무 막막하고 슬퍼서 매일 울었습니다. 그 정도로 서울살이를 힘들어했기 때문에 고향에 내려왔죠. 그리고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경력을 가지고 동네에서 보습학원을 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고향에서 4대째 사시고 계셨어서 아는 사람이 매우 많으셨어요. 저도 고향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니 당연히 아는 사람이 많았죠. 그래서 생각보다 보습학원이 매우 잘 되었어요. 그때쯤 남편은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전공을 살려서 인근 지역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고향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둘 다 자리를 잡았으니 결혼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죠. 사실 저 때쯤 저는 이미 결혼은 남편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워낙 너무 어릴 때부터 붙어 다녔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상상도 어려웠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대요. 그리고 제가 시장에 가면 어른들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세정아, 너희 식은 언제 올리니? 아예 결혼한다는 그 사실 자체는 확정되어 있었고 식을 언제 올리는지가 관건이었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남편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가 결혼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확정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동네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식장에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와 남편의 결혼식은 동네 잔치였어요. 동네 사람 모두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동네에서 보습학원을 하고 있었으니까 학생들도 많이 왔어요. 타지로 나간 친구들도 다 와서 축하해주고 저희 학생 때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렇게 온 동네의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죠. 아직도 그 결혼식장에서 결혼한 사람 중에 우리식 하객이 제일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신혼집은 그때 당시 새로 생기던 아파트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힘을 써주셔서 마냥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고향에서 부모님 곁에서 살며 보습학원을 하며 남편과 행복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후 저는 임신도 하게 되었어요. 임신을 확인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임신을 했는데 입덧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일을 계속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죠. 병원에서도 몇 번이나 경고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너무 지키고 싶어서 보습학원은 잠시 쉬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남편과 거처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향에서 계속 살고 싶었어요. 제 삶의 터전이고 또 부모님과 붙어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제 의견을 존중해줬습니다. 남편은 그 대신 저에게 말했어요. 나는 여보 더 많이 붙어 있고 싶어. 그런데 지금 출퇴근이 왕복 2시간이 넘으니까 힘들어.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정말 안타까웠어요. 남편은 저 때문에 멀어도 고향에 사는 건데 그 결정이 오히려 남편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정아버지를 찾아가서 부탁했어요. 가게를 하나 열어달라고 했죠. 아버지는 제가 부탁하자 아주 흔쾌히 치킨집을 차려주셨어요. 아무래도 친정부모님이 옆에 계시니까 임신 기간 동안 많이 챙겨주셨죠. 시부모님도 워낙 어릴 때부터 봤던 분들이라 저를 친딸로 여기시던 분들이세요. 몇 번 위험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건강하게 공주님을 출산하게 되었죠.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아이 이름은 채원이로 지었어요. 부모 마음은 부모가 되어야 안다고 하잖아요. 저는 정말 저 말에 100번 동의해요.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그때 알게 되었죠.
남편은 친정아버지의 도움으로 치킨집을 시내에 열게 되었어요. 우리가 학생 때 매일 가서 놀던 곳에 가게를 열게 되니까 기분이 색달랐어요. 저희가 고등학생 때 같이 학교 끝나고 시내를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치킨집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오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저와 남편의 학생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결혼식 때 정말 하객으로 많은 분들이 오셨었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아무래도 시골 특성상 토박이들이 장사해야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고는 했어요. 덕분에 남편의 치킨집도 장사가 잘 되었죠. 저는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까지는 보습학원을 쉬려고 했었기 때문에 남편 치킨집에 자주 도와주러 나갔어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할 일이 없기도 했고요. 치킨집 운영을 시작하고 바로 옆자리에 분식집이 생겼어요. 분식집 주인은 저와 남편의 동창인 지연이었어요. 지연이도 이 동네 토박이에요. 부모님도 두 분이 아직 고향에 사셔서 저랑도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죠.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지연이는 남편과 사별을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지연이는 결혼 전에 아이가 생겼는데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 얼굴도 보기 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워낙 큰 추돌 사고여서 저도 그 사건이 똑똑히 기억이 나요. 지연이는 수입이 없으니 분식집을 열었다고 했어요. 동창들 옆에 가게를 내서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다행인 것이 지연이의 딸 지수가 우리 딸 채원이와 동갑이었어요. 둘이 동갑이고 워낙 동네가 좁으니 둘 다 같은 어린이집에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지연이와 오히려 학창시절 때보다 더 가깝게 지냈죠. 지연이가 가게를 하니까 제가 채원이를 데리러 간 김에 지수도 데리고 하원을 시켜 지연이의 가게에 가서 밥을 사 먹었어요. 지연이는 제가 그럴 때마다 저에게 고맙다고 했지만 서로 돕고 사는 게 이웃이고 친구잖아요. 지연이의 사정을 잘 아니까 일부러 분식집에서 끼니도 많이 해결했죠. 그리고 힘을 써야 하는 일이 있으면 남편이 가서 도와주었습니다. 어차피 다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여서 서로 의지하며 잘 지냈어요. 유치원에서 소풍 간다고 하면 치킨집과 분식집을 둘 다 닫고 아이들 소풍도 따라갔어요. 우리 부부와 지연이는 그렇게 아이도 같이 키우면서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채원이와 지수도 서로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그러다 저희 아이들이 크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죠. 어느 날 채원이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지수 엄마랑도 결혼한 거야? 어? 아니야. 아빠는 엄마랑만 결혼한 거야. 왜 그래? 학교에서 집에 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나한테 엄마가 2명이라 어떡하냐고 그랬어. 아유, 아니야. 아빠한테 물어봐. 채원이 엄마는 엄마 하나야. 채원이 말을 듣고 나니까 감정이 이상했어요. 제가 안쓰러워서 지연이와 가깝게 지냈고 남편도 워낙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라 좋은 마음으로 같이 다녔던 건데 남들이 볼 땐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채원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며 보습학원을 다시 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치킨집에 자주 가지 못했어요. 남편을 굳게 믿었고 또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채원이가 저렇게 말하니까 또 여자 마음이란 게 마냥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일부러 학원에서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치킨집으로 퇴근했어요. 치킨집에 말을 하지 않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지연이가 있더라고요. 세정아, 무슨 일이야? 남편 가게에 오는데 무슨 일이 있어야 오는 건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 당연히 장난이야. 기분 나쁜 건 아니지? 나도 장난이야. 괜찮아. 장난이라고 대답은 했지만 기분은 나빴어요. 남편을 쳐다보니 잘 왔다고 수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같이 퇴근해서 집으로 가는 길에 제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자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지연이 때문에 그런 거야? 여보,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 정말 나는 여보밖에 없는 거 잘 알잖아. 자기를 의심하는 건 아닌데 그냥 동네에서 말이 나올까 봐 걱정돼서 그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붙어 다녔던 거 기억하지? 여기 사람들 다 우리 사이 아는데 무슨 걱정이야. 내가 더 잘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이 저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 가게에 몰래 찾아가도 지연이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이 말을 잘했나 보다 생각이 들며 고맙더라고요.
지연이 분식집에 찾아가도 지연이는 예전처럼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내심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아무래도 지역이 좁아서 제가 더 걱정했었거든요. 시골 사셨던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지역사회가 굉장히 좁거든요. 워낙 작은 일로도 소문이 금방 퍼지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조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말 한마디를 하면 하루 만에 소문이 금방 퍼지더라고요. 또 아무래도 제가 보습학원을 운영하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학부모들 입김이 세니까 더 뒷말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를 낳기 전과 후도 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 조심하지 않아도 괜찮았는데 아이를 낳고 키우니까 조그만 일에도 신경이 곤두서게 되었어요. 서로 다 아는 사이니까 이런 부분에선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무언가 우리 가족이 얘기거리가 되는 게 싫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한 것도 분명 맞아요. 아무래도 부모님도 다 한 지역에 사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친정아버지가 공장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동네 사람 중에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어딜 가도 아 공장 딸 하면서 아는 척을 하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학창시절에는 그게 참 싫었습니다. 슈퍼를 가도 아버지 공장 안부를 물으시고 버스에 타도 기사 아저씨가 아버지 안부를 물으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익숙해졌는지 이제는 적응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이 사건은 지나갔어요. 남편도 저에게 잘했고 채원이도 학교 생활을 워낙 잘해서 큰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연이가 한밤중에 울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한테 전화한 것을 제가 받았어요. 지연아, 무슨 일 있어? 이 새벽에. 세정아, 나 어떡하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 나 어떡해? 뭐? 어디야? 우리가 거기로 갈게. 여기 보람 장례식장이야. 나 정말 너무 슬퍼. 저는 급하게 남편을 깨웠어요. 비몽사몽으로 일어나는 남편에게 지연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전했어요. 남편은 정말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장례식장으로 바로 갔습니다. 지연이가 울면서 우리를 맞이하더라고요. 저는 지연이를 안아주며 위로했어요. 지연이 아버지는 저도 어릴 때부터 봤던 분이셨어요. 워낙 호탕하신 분이셨는데 자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이가 너무 놀란 것 같아서 안심시키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나요. 연락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장례식장에서 지연이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지연이도 외동이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아무래도 남자니까 많이 나서는 상황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약간 기분이 나빴던 것은 남편을 지연이 남편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어이가 없었던 부분은 지연이가 그걸 듣고도 부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미 오해한 사람이 있는데 굳이 정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장소가 아무래도 장례식장이니까 제 기분을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지연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이 매우 컸던 것 같아요. 우리 남편에게 많이 기대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느끼면서 기분이 나빴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얘기해야지 하며 넘겼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말았어야 했어요. 제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것을 눈치챘는지 남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장례식장이잖아. 설마 오해하는 거야? 내가 뭘? 아니, 너무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기분이 좋진 않지. 남편은 오해하지 말라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길래 그냥 장례식장 사건도 이대로 넘겼어요. 사실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장소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지연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지연이는 눈에 띄게 우리 남편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자기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떠나간다고 너무 슬프다고 우리 집에 찾아와서 울기도 했어요. 저는 물론 지연이의 상황은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저러니까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이사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고향이라 대학도 서울에서 나왔지만 굳이 내려왔던 것이었는데
뭔가 살면서 불편한 상황이 계속 생기니까 오히려 내가 여기를 피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얘기를 터놓았습니다. 네가 편한 대로 하렴. 사실 엄마는 지연이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 사실 친정엄마도 지연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지연이가 꾸미는 것을 좋아해서 짧은 치마도 자주 입거든요. 저야 뭐 또래니까 괜찮았지만 아무래도 시골 어른들 눈에는 애엄마가 저러고 다니니 뒤에서 말이 많이 나왔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지연이가 성격이 되게 좋아서 여기저기 말도 많이 붙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도 많고 어딜 가도 살갑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엄마가 저에게 저런 말을 꺼내시면 제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지연이는 제 친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엄마가 저렇게 지연이 욕을 해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은 저만 바라봤기 때문에 의지하며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사 생각은 했지만 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딱 그때 정말 큰 불행이 저에게 찾아왔거든요. 그건 바로 암이었어요. 어느 날부터 살이 갑자기 막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요즘 먹는 것도 잘 먹고 괜찮게 지냈는데 왜 이럴까 생각했어요. 물론 지연이가 신경은 쓰였지만 그것과 별개로 제 생활은 매우 잘하고 있었거든요. 보습학원도 제가 원장이니까 스트레스도 심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살이 빠져서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살만 빠지면 괜찮았는데 소화도 잘 되지 않았어요. 그뿐 아니라 쉽게 피곤해졌습니다. 우리 집에서 보습학원까지는 걸어서 25분 정도가 걸려요. 예전에는 아주 쉽게 걸어갔어요. 사실 저 정도 걷는 것은 일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산책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걷다가 멈춰서 쉬어야 할 정도로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머리도 아프더라고요. 심지어 이명까지 있었어요. 제가 상태가 안 좋아서 보습학원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누워 있으니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네 의원을 데려갔는데 처음에는 저보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런 것 같으니 조금만 집에서 쉬면 괜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동네 의원을 제가 어릴 때부터 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마치 제 주치의세요. 누구보다 제 건강 상태를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철석같이 믿었죠. 유치원생 때부터 엄마 손을 잡고 그 의원을 다녔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보습학원을 한 달간 쉬면서 집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남편도 그때 걱정이 되었는지 출근 전과 퇴근 후엔 제 상태를 많이 살폈어요. 채원이도 제가 걱정이 많이 되었나 봐요. 저한테 엄마 아프면 안 돼 라고 말하는데 너무 미안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몸 상태였어요. 아무리 쉬어도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지더라고요. 소화가 특히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친정엄마는 큰 병원에 가보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알게 되었죠. 제가 위암이라는 것을요. 저는 진단을 받고 너무 멍했어요. 이 사실이 현실이 아닌 것 같았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께 10번도 넘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위암입니다. 그래도 아직 말기는 아니에요. 치료하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저는 정말 제가 왜 암에 걸렸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암은 가족력이 가장 세요. 그래서 가족 중에 암에 걸리신 분이 계시면 건강관리를 정말 유심히 하셔야 해요. 그런데 의아했던 점은 우리 가족 중에는 암에 걸리신 분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암에 걸릴 거라는 것은 전혀 예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암에 걸린 적이 있었다면 저도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으니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제가 원인을 물어봤더니 선생님은 원인은 워낙 다양해서 특정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옆에서 진단을 받자마자 우시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우리 친정부모님이 나이에 비해 많이 정정하세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워낙 건강하시니까 저도 저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겠지 생각했어요.
그렇게 암 진단을 받고 집에 돌아오는데 현실이 믿기지 않더라고요. 엄마는 계속 우시고 저는 멍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물론 아직 초기 단계라 충분히 치료하면 완치가 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막막하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그런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 댁으로 불렀죠. 남편과 아빠를 앉혀놓고 저의 암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충격을 받으셨는지 줄담배를 피우셨어요. 남편은 제가 암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자 울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울자 친정엄마도 덩달아 또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실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꾸 머릿속에 우리 딸 생각이 났습니다. 채원이는 이제 겨우 10살이거든요. 채원이한테 아직 못해준 것도 너무 많은데 이대로 세상을 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인하게 말했어요. 나 완치할 거야. 정말 치료도 열심히 받고 운동도 많이 할 거야. 죽는다는 시한부 선고도 아니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제가 저렇게 말하자 부모님도 그제서야 괜찮아지셨어요. 사실 저런 말을 하는 제 마음은 말도 아니었어요. 일부러 저렇게 말하긴 했었지만 어찌나 막막했던지 몰라요. 채원이에게는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침착하게 말했어요. 채원이는 예상대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죽어? 엄마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우는 채원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엄마 안 죽어. 치료받으면 살 수 있어. 채원아, 괜찮아. 엄마 어디 안 가. 채원이는 그날 우리 부부 침대에서 잤어요. 저를 꼭 끌어안고 죽으면 안 된다고 우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채원이를 생각해서라도 씩씩하게 치료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채원이가 잠들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도저히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을 아는지 남편도 쉽게 잠을 자지 못했어요. 제 손을 부여잡고 남편은 울면서 말했죠. 여보, 치료 잘 받자. 어디 가지 마. 나 정말 여보 못 보내. 걱정하지 마. 내가 아까 채원이한테 말했던 거 기억하지? 나 어디 안 가. 저 때문에 우는 가족들을 보는 심정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상실의 아픔은 누구나 겪고 싶지 않은 감정이잖아요. 저도 만약에 남편이나 친정부모님이 암에 걸렸다면 저렇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채원이가 암에 걸렸다면 저는 살 수 없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더 치료를 잘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의 마음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 채원이가 암 진단을 받으면 저는 정말 버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엄마 마음은 누구나 똑같잖아요. 아마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보습학원은 그만두었어요. 거짓말을 하기는 싫어서 사실대로 제가 암에 걸려서 그만두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글쎄,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꼭 완쾌하고 다시 보습학원을 열어달라는 파티였어요. 사실 말하기 전까지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정말 암 진단을 받았을 때보다 전날 더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다들 저를 많이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인류애가 이런 것이구나 느꼈습니다. 어떤 어머님은 제가 우니까 달래주시다가 본인도 우시더라고요. 보습학원 마지막 날 파티를 하는데 학생들이 편지도 전해주었어요. 그 편지는 아직도 제가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살던 고향은 시골이라 대학병원이 없었어요. 기껏해야 동네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인근 대도시로 치료를 다녔습니다. 왕복 3시간이라 힘들긴 했지만 치료하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꼭 참고 다녔어요. 저 혼자 가기엔 힘들어서 남편이 동행했어요. 남편은 싫은 소리 하나 없이 당연하게 저를 따라다녔어요.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아무래도 병에 걸리면 사람이 우울해져요. 그건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옆에서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지치지 말라며 응원해줬어요. 제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은 역시나 마을 전체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다들 제가 지나가면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초기에 발견해서 다행이네. 금방 나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어쩌다 걸린 거래요? 많이 아픈가요? 우리 집사람도 암에 걸렸었는데 치료하니까 낫더라. 너무 상심하지 마. 식당에 들어가거나 세탁소에만 가도 저에게 암에 대해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응원해 주시는 것이 좋았지만 나중엔 제 한몸 추스르기도 힘든데 부담스럽더라고요. 물론 치료하면 요즘은 완치가 된다지만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채원이가 엄마 아프지 말라고 저를 볼 때마다 얘기하고 힘들어해서 채원이를 보고 견딜 수 있었어요. 엄마, 많이 아프면 말해. 엄마, 나는 나중에 의사가 될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때까지 낫지 않으면 내가 고쳐줄 거야. 정말 내 딸이지만 너무 사랑스러워요. 제가 치료를 받으러 대학병원에 가면 남편은 치킨집 자체를 닫았어요. 일하는 직원도 있어서 열어도 되는데 굳이 문을 닫고 저한테만 신경 써주니까 저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친정엄마가 저를 조용히 집으로 불렀어요.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 세정아, 놀라지 말고 잘 들어. 너희 남편 바람났어.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제대로 말해봐. 이게 뭐? 내가 너 항암 치료도 받고 있고 혹시나 충격받아서 더 안 좋게 될까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기엔 내가 너무 사이가 괘씸해. 나중에 알게 되면 너를 속이게 된 거라 지금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엄마, 침착하게 상황을 다 말해봐. 무슨 소리냐고. 채원이가 말해줬어. 너희 남편 그 분식집 사장 지연이랑 바람났어.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걸 채원이가 말해줬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채원이가? 채원이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착한지 자기 엄마 아픈 거 알고 혼자 끙끙 앓다가 나한테 울면서 말하더라. 분식집 사장을 집으로 데려와서 둘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애가 나한테 찾아와서 말을 해. 엄마한테 다 듣고 나니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의심은 근거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실이었어요. 바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동안의 행적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지연이가 치킨집에 자주 간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지만 제가 그렇게 불편한 티를 내니까 몰래 만났던 거였어요. 제가 운영하던 보습학원은 시내와 조금 떨어져 있어서 저는 걔네가 어떻게 지냈는지 정말 잘 몰랐거든요. 아이들이 공부하러 오면 거기에만 신경을 써야 하니까 더욱이요. 나중에 동네 사람들한테 말을 들었더니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분식집과 치킨집이 부부가 동시에 운영하던 집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남들 눈에 그렇게 보일 정도면 어느 정도로 붙어 있었는지 아시겠죠? 제가 아프기 전부터 그랬는데 아프고 나서 학원을 접고 나서는 더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여긴 워낙 좁아서 다들 아는 사이라고 했잖아요. 가끔 오지랖 넓은 어른들이 지연이에게 유부남이니까 조심하라 하면 지연이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무슨 상관이세요? 그걸 심지어 아이들도 이상하다고 여겼나 봐요. 지연이 딸인 지수가 채원이에게 우리 엄마랑 너희 아빠 결혼해? 그럼 너희 엄마는 어떡해? 이런 말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붙어 다녔다는 것을 알자 정말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채원이가 있는 집에 지연이가 왔었나 봐요. 채원이 안녕. 이모가 잠깐 반찬 주러 왔어. 채원이는 그때 마침 태권도 도장에 가야 해서 인사하고 나왔었다고 해요. 그러다 깜빡하고 못 챙긴 게 있어서 다시 집에 들어갔는데 방에서 지연이와 남편이 대화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대화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보험금 타면 네 차부터 바꿔줄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지? 기다려봐. 정말? 자기야, 나 기대된다. 지금부터 차 고르고 있을래. 가방도 사줄 거지? 당연하지. 원하는 가방 있으면 미리 백화점 가서 골라.
저렇게 방에서 떠들던 소리를 채원이가 방 앞에서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채원이는 듣고 혼자 태권도도 가지 않고 길가에서 울었다고 해요. 10살이라서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혼자만 알고 있으려고 하다가 외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친정엄마한테 가서 말한 거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그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딸이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억장이 무너졌어요. 남편과 지연이에 대한 배신감은 말로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정말 지연이가 괘씸했던 것은 제가 중간에 불편한 티를 내면 장난이라고 저를 긁었잖아요. 그래놓고선 뒤에선 남편하고 제 얘기를 했을 거라는 것을 떠올리니까 너무 충격이었어요. 쟤들은 저를 얼마나 바보처럼 알았겠어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정말 제 인생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소꿉친구였잖아요. 기억도 잘 안 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함께였어요. 미취학 아동 시절부터 학창시절 내내 붙어 다녀서 그냥 남편은 제 전부였어요. 저는 남편만큼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남편에게 가장 먼저 말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남편에게 가장 먼저 전했어요. 그냥 당연히 제 인생의 한 부분을, 아니 어쩌면 모든 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제 앞에선 제가 암에 걸렸다니까 손을 부여잡고 울고 또 언제는 밥을 먹다가 혼자 우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여보 갑자기 왜 우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울면서 말했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나중에 가면 그리워질까봐 그게 무서워. 나는 여보랑 채원이랑 이렇게 평생 행복하게 도란도란 살고 싶었는데. 같이 밥을 먹다 저러니까 저도 너무 당황했지만 말이 너무 슬퍼서 그 말을 듣고 같이 울었어요. 채원이도 당연히 울었고요. 그렇게 셋이 밥을 먹다 울기도 했었는데 그게 다 가식이라는 거잖아요. 배신도 이런 배신이 있을까요? 저는 엄마한테 내 남편이 바람났다는 사실을 듣고 정말 멍했어요. 화를 낼 기운도 없고 그냥 이게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리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남편이 저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물론 채원이가 말한 거니까 틀린 말은 아닐 것이고 저도 몇 번이나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의심으로 남을 때랑 직접 확인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길로 남편 치킨집으로 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오늘 집에서 쉰다며? 저는 그런데 남편이 웃으면서 저를 보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차마 확인받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커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물어봐서 그게 사실이라면 저 웃음조차 거짓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그래서 그냥 치킨집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울음이 터졌어요. 손님들도 있었지만 그건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냥 제 감정이 우선이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많이 아파? 지금 병원 갈까? 남편은 달려와서 제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역겨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앞에선 이렇게 연기를 하고 뒤에선 또 지연이에게 차를 사주니 가방을 사주니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야, 너 바람났어? 그것도 지연이랑? 네가 사람이야? 말하다 보니 화가 급속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바람? 네가 날 두고 바람? 미쳤어? 남편은 심하게 당황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무슨 바람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왜 그래 정말?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자. 남편은 저를 억지로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가게에는 손님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았는데 저는 참을 수가 없었죠. 채원이가 다 말했어. 네가 지연이한테 내 보험금으로 가방 사고 차도 사준다고 했다며? 야, 네가 인간이야? 남편은 진정하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봤지만 알 바 아니었어요. 친정엄마가 제가 걱정됐는지 따라오셨나 봐요. 옆에 와서 제 남편을 밀치며 울면서 말했어요. 이 인간아, 정말 네가 어떻게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내 딸 어떡해? 남편은 심하게 당황했습니다. 저는 치킨집 바로 옆에 있는 분식집으로 향했어요.
어느덧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아, 진짜 바람이야? 아, 대박.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어쩐지 분식집 사장이 그렇게 치킨집에 많이 들어가더라. 저는 분식집 문을 열었는데 글쎄 지연이가 안에 있으면서 문을 잠갔더라고요. 문이 투명해서 안이 다 보였는데 싱크대 밑에 숨었는지 손님들만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안에 있던 손님이 문을 열어줘서 저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야, 이지연, 나와! 친정엄마도 들어가서 지연이를 같이 찾았어요. 역시나 싱크대 밑에 있더라고요. 제가 지연이에게 네가 어떻게 그러냐고 따지니까 지연이는 생각보다 덤덤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뻔뻔했어요. 저렇게 뻔뻔해야 유부남과 바람이 나는 건가 봐요. 너희 남편이 내가 좋다는데 어떡하니? 그럼 남편 관리를 잘하던가. 너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못할 말은 아니잖아. 그리고 가게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러고 있으면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너무 뻔뻔한 모습에 저는 눈물이 나왔어요. 남편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지연이가 확인을 해준 거잖아요. 아니라고 믿고 싶었는데 사실이라니 정말 슬펐습니다. 하필이면 내 남편의 불륜 상대가 나도 알고 심지어 친하게 지내던 친구라니. 이게 진짜 말이 되나요, 여러분? 그동안 저를 두고 뒤에서 얼마나 그들끼리 즐거웠을까요? 그걸 생각하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심지어 우리는 아이도 있었잖아요. 각자 딸도 있고 2명이 동갑이라 친하게 지냈었는데 도대체 무슨 마음이길래 불륜을 저지른 건지 궁금했어요. 지연이의 뻔뻔한 말에 친정엄마는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셨죠. 정말 난장판이 따로 없었어요. 사람들도 지연이에게 한마디씩 했어요. 그리고 정말 경찰에 신고했는지 순찰자가 왔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허탈하고 충격이 컸어요. 저는 친정부모님 댁으로 가서 누워 있었어요. 도저히 집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 지연이가 들어왔었다는 사실을 듣고 나니까 꼴보기도 싫었어요. 채원이는 제 옆에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나한테 이제 지수 엄마가 내 엄마냐고 계속 물어봤어. 나는 그럴 때마다 아니라고 했는데 너무 슬펐어. 그런데 엄마가 아프니까 더 슬펐어. 엄마 아프지 마. 저는 저의 충격도 충격이었지만 채원이가 받은 상처도 크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바람 소식을 들으니까 친정아버지도 화가 많이 나셨어요. 남편은 집이 여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과 치킨집도 친정아버지가 다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남편 아버지, 저에겐 시아버지시죠? 시아버지도 젊었을 때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당신 공장에 취직시켜주기도 했었어요. 정말 이렇게 아주 예전부터 우리 집이 도와주었는데 돌아오는 건 불륜이라니 너무 슬펐습니다. 남편은 그날 어디서 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집에 왔을 수도 있겠죠? 저는 불륜 사실을 알고 나서 단 한 번도 우리 집에 가지 않았어요. 그 집에 가는 것 자체가 역겹더라고요. 어차피 집은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거라 제 명의여서 그대로 부동산에 말했어요. 헐값에 내놨으니 금방 팔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사장님도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더라고요. 이미 소문이 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잘못은 아니니까 그냥 씁쓸하게 웃기만 했어요. 집은 외지인이 우리 고향에 올 예정이었는데 그분이 사셨습니다. 집이 팔렸으니 남편은 나가야 하잖아요. 물론 남편이 우리 집에서 계속 있었는지 지연이 집에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남편에겐 전화도 많이 왔어요. 저는 일부러 받지 않았죠. 그냥 정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어요. 분식집과 치킨집은 폭삭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 소문이 쫙 퍼져서 아무도 안 갔어요. 또 사실 그 2개의 주된 고객들은 우리 친정아버지 공장 직원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팔아주신다고 정말 매일같이 주문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둘이 불륜이니까 너무 괘씸하잖아요. 아버지 공장 사람들도 아버지를 굉장히 신뢰하고 좋아하셨는데 소식을 듣고 나서 아예 사적으로도 방문하지 않더라고요. 또 이런 시골에서는 동네 장사라 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수군대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분식집은 이미 망해서 임대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남편은 저를 수십 번 넘게 찾아오고 전화를 했어요. 다 오해라고 했지만 절대 믿지 않았죠. 그냥 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고 저는 치료를 위해 채원이를 데리고 인근 대도시로 이사를 왔어요. 남편은 친정집에도 찾아가고 공장에도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걸 가지고 있다가 다 뺏기니 갑자기 조급해졌나 봐요. 심지어 채원이마저 자기를 외면하니까 충격이 큰 것 같았어요. 자기가 잠시 미쳤었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말 꼴보기가 싫었고 남편과 이혼하고 채원이와 둘이 제 병이 완치되면 제주도에 내려가서 살 예정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충격이 너무 크고 채원이도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제 암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둘이 정신과 치료도 많이 받았어요. 상담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둘이 서로 의지하며 힘든 시기를 버텼죠. 친정 부모님도 저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친정아버지가 오히려 저에게 먼저 채원이와 제주도에 가서 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제가 원하면 고향에 남아도 되었지만 그러기가 싫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다 알아서 불편하겠더라고요. 채원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떠나는 게 맞았어요. 물론 남편과 지연이네 가족은 쫓겨나듯 떠났대요. 당연히 고향에서 계속 살 수는 없어 보였어요. 어딜 가도 손가락질을 했으니까요. 지수도 학교에 가면 불륜녀 딸이라고 애들이 그렇게 놀렸나 봐요. 그리고 정말 웃긴 거는 둘이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 난리가 나고 둘이 같이 살까봐 그게 걱정이었는데 둘이 대판 싸우더니 서로 네 탓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소송 때문에 종종 보는데 볼 때마다 저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실제로 무릎을 꿇으며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넘어가지 않았죠. 지연이는 어떻게 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수를 데리고 야밤에 도망갔다는 말만 들었어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서 저는 완치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의사 선생님 입에서 완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환자분 의지가 상당히 강하셔서 빨리 나으셨어요. 축하드려요. 그래도 주기적으로 검사는 꼭 해주셔야 돼요.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긴 했지만 일단 지금은 제 몸에 암세포가 없다고 했어요.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이제 정말 힘들었던 시간은 다 잊고 채원이와 제주도에 내려가서 살 예정입니다. 벌써 어디에서 살지 다 정해놨어요. 제 바람에 안 되니까 제주도에서 예쁜 바다도 보고 산도 많이 다니고 회복하는 데 집중하려고요. 채원이에게 걱정이 되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채원아, 아빠 보고 싶으면 말해.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 이제는 정말 둘이 의지하며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만 들어요. 친정부모님을 보러 고향에 가면 사실 아직 씁쓸한 마음이 들기는 해요. 그래도 제 잘못도 아니고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셔서 좋더라고요. 채원이도 어린 시절을 고향에서 보내서 같이 가서 여기저기 다니는 것을 좋아했어요. 우리 고양이 진짜 노을이 예쁘거든요. 같이 노을을 보며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아주 행복합니다. 채원이와 저는 앞으로도 서로 재밌게 살자고 다짐했어요. 여기까지가 제 얘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시기가 있어도 힘든 일 끝에는 좋은 일이 오고 나쁜 사람들은 결국 벌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